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러입니다. 직장인들한테 가장 소중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 뭘까? 물어보면 뭐 사람마다 이제 대답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하면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냐? 적어도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좀 작게 내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다룰 주제는 퇴직금 받을 때 납부해야 되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제 한번 다뤄본 적들이 연금톡톡에서 다뤄본 적들이 있는데 이번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바뀌고 뭐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근속연수 공제 부분들도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개정해서 업데이트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방송 한번 다시 꾸며 봤습니다. 먼저 바뀐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세율 구간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낮은 소득세율 구간, 그러니까 6% 세율이나 15%, 24% 세율 구간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소득 기준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 구간인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였던 것이 1,400만 원 이하로 바뀌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이게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는 구간에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이 6%에서 24% 세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반영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진짜 크게 바뀐 거는 근속연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202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대폭 확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 과거에 2022년도 이전에는 5년 이하 근속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30만 원을 공제를 해 줬는데 2023년 이후부터는 근속연수 1년당 100만 원씩 공제를 해 주니까 크게 확대됐죠. 6 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근속연수 1 년당 200만 원씩 해 주고요. 또 11 년부터 20 년까지는 근속연수 1 년당 250만 원씩, 그리고 20 년이 초과되면 근속연수 1 년당 300만 원씩 공제를 해 주게 됨으로써 지난해 2022 년도 이전 퇴직자보다는 확실히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반영했을 때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인제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퇴직소득세가 갖는 특징부터 한 3가지 정도 짚어볼까 합니다. 퇴직소득은 직장인이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 만들어낸 소득입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 되는 분들이 퇴직급여를 수령을 하기 때문에 이 장기간에 형성된 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조금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제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은요, 다른 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근로사업, 기타 뭐 이런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서 퇴직소득세만 놓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만 놓고 과세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과세를 하는 세목에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는데 퇴직소득도 따로 떼서 계산하는 분류과세 항목에 속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장기간에 형성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한 해에 만들어낸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소득을요, 일단 근무 연수로 나눈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러고 나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거를 연분연승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노후생활비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공제가 뭐가 있냐면 오래 근속하신 분들한테 공제를 많이 해 주는 근속연수 공제,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상급여 공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방식을 통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좀 덜어 주는 것들이 이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의 특징이다.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다음에 각종 공제 혜택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짚어놓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퇴직소득을 과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그냥 보시면서 '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느낌적 느낌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뭐냐, 과세 대상 퇴직 급여가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작업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지급하는 거 보면 이제 법정 퇴직금 지급해 주잖아요.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뭐 근무기간 1 년당 한 달씩 급여 정도에 해당되는 이상 되는 급여를 이제 퇴직급여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거를 인제 법정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과세 대상이고요. 이거 외에 우리가 또 회사에서 정년 이전에 쪼끔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게 되는 이제 게 있죠. 그게 보통 이제 명예퇴직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희망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수령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두 번째는 인제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차례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퇴직급여라는 게 아까 장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한 해치 소득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우리가 환산급여를 산청한다, 환산급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만들었댔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먼저 해 줍니다. 이때 근속연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입사한 날로부터 보통 퇴직한 날까지를 이제 근속연수로 봅니다. 근데 직장 다니다 보면 중간정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다음 날, 그러니까 마지막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이제 근속연수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년 미만 기간 부분은 1 년으로 해서 이제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이제 근속연수를 공제해 주는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2023 년부터 크게 확대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기간에는 1 년당 100만 원씩, 그리고 6 년부터 10년 사이에는 1 년당 200만 원씩, 그리고 11 년부터 20년 사이에는 1 년당 250만 원씩, 그리고 20년 초과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 년당 300만 원 정도를 공제해 준다. 화면에 표 나가시니까 보시면서 '아 이렇게 공제되는구나.'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시를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30 년을 근속하면서 퇴직하신 분, 홍길동 씨. 이분이 퇴직금으로 3억 원을 수령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만약에 2022 년도 이전에 퇴직하셨더라면 근속연수 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계산을 해 보면은 30년 근무했으니깐요. 이 20년 근무할 때까지가 한 1,200만 원, 그리고 20년 초과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20만 원씩 적용이 되니까 한 1,200만 원에서 작년 2022년 이전에 퇴직하셨으면 이분은 근속연수 공제로 2,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이후에 홍길동 씨가 퇴직하셨다면 똑같이 30 년을 근무하고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보통 20 년까지 근무 기간에 대해서 근속연수 공제받는 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 년에서 21년 차부터 30년 차 10년 동안 근무한 걸 계산해 보면 그게 또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합쳐서 30년 근무한 홍길동 씨는 한 7천만 원 정도를 어 근속연수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3억 정도를 받으셨으니까 근속연수 공제로 한 7천만 원을 빼게 되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인제 다시 환산급여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조정 작업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인제 2억 3천만 원을 12 배를 먼저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 보면은 한 27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 30 년으로 나눠 주면 한 9,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좀 의아해하시는 게 뭐냐면 "야 여기 12 배는 왜 해 주는 거야?"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12배를 안 하고 계산을 했더니 퇴직소득세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속연수로 나눠주기 전에 12배를 먼저 곱해 주고 나서 다시 근속연수 30년을 나눠줘서 좀 보정해 주는 작업을 해 준다. '아 그럼 12배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세율을 약간 높게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나눠 주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다시 정리해서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배를 한 다음에 근속기간 30년으로 나누게 되면 환산급여가 한 9,200만 원 정도 나온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인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과세 표준을 산정하려면 아까 말했던 환산급여에서 뭘 해 주냐 그러면 환산급여 공제를 또 해 주게 됩니다. 아까 근속연수 공제 말고 환산급여 공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면에 나간 표를 보시면은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100%다 공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800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사이일 때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요렇게 단계적으로 인제 공제를 해 줘 나간다라고 인제 화면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 환산급여가 아까 9,2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뭐 1억 원 이하에 해당되시니까 4,520만 원에다가 9,200만 원 빼기 7천만 원 해서 계산해 보면 한 5,730만 원 정도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9,200만 원에서 5,730만 원을 빼면 홍길동 씨의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 한 3,470만 원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인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산출 세액을 구할 겁니다.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저소득자 같은 경우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세율 구간이 약간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길동 씨가 아까 3,470만 원이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를 보시게 되시면 6에서 15% 구간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고걸 기준으로 한번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 보면 1,400만 원까지는 한 6%, 그다음에 1,4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 세금을 적용을 받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95만 원 정도, 이게 환산급여에 적용하는 세액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제 끝난 건 아니죠. 인제 뭐 이거 환산급여 산출세액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앞서 잘 기억해 보시면 뭔가 12배로 나눠졌던 곱해졌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근속연수로 나눠졌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또 보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근속연수를 또 곱해 줘야 되고요. 395만 원에 근속연수 30년을 곱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환산배수 12배 해 줬던 거는 또 다시 12배로 나눠 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홍길동 씨가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는 98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산출된 금액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니까 그게 한 99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합쳐 보면 홍길동 씨가 30년 일하고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했을 때 1,08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계산 방법도 너무 어렵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저거 뭐 은퇴 후의 삶의 목표가 세무사가 되시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흐름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는 퇴직소득세를 얼마만큼 내야 되나?' 이 부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생을 좀 덜어 드리려고 별도로 제가 혼자서 시간을 내서 일일이 퇴직소득 구간별로 근속연수별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서 조견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내가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 씨가 아까 30년 근무하고 3억 원 정도를 퇴직금을 받았을 때 아까 1,08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3억 원을 받더라도 20년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는 1,984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10년을 근무하고 3억 원을 수령하신 분 같은 경우는 4,289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적어진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짧게 일을 하고 거액의 세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30년 근무한 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1억 원 정도 받는 경우에는 한 26만 원 정도 세금을 받으니까 장기 근속자인 경우에는 뭐 세부담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은 세금 좀 내셔야 되겠죠. 한 5억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30년 일하신 분은 3,557만 원, 그리고 30년 일하고 10억 정도를 받으시는 분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1억 4,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가늠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5년 단위로 한번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화면에 띄워 놨으니까 이 부분 보고 '나는 대충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가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는 이제 202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간이 세액표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한 거라서 실제 세금을 산출할 때 조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근속연수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느낌 정도를 가지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 세금을 내실 때는 한번 자기 거 정확하게 산출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금방 보셨다시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중간 정산을 한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정산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 정산하고 얼마 안 돼서 명예퇴직금을 받거나 이러면 퇴직금은 커지는데 근속연수는 짧아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한번 준비를 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꾸준히 따라오면서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2023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퇴직금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계산 과정과 예상 세금 조견표까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